자 봅시다. 특은 이제 언제쯤 나올 거냐면 2월 초, 1월 말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체로 좀 쓸데없는 과목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국사나 쓸데없다. 잘 배우긴 한데. 아니 대입에 그래서 세계사 아니면 경제, 정치와 법 그래서 많이 안 하는 막 이상한 게 나와요 먼저. 뭐 기하 벡터 진짜 하는 거 드문 애들이 먼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좀 더 이제 검수를 많이 하는지 나중에 나오는데 거의 대체로 수능 특강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경우는 2월 초쯤이면 나와요. 2월 초에서 좀 늦어봤자 2월 10일 전후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 내신을 나갈 건데 그 시간표 상에는 이렇게 나와요. 시간표 상에는 뭐 업매 시간 아니면 화작 시간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수업을 나갈 때는 그걸로 안 나가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저희 수업 뭘로 나가요? 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거 본 수업하면서 그냥 내신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됐나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걸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빡세요. 굉장히 버겁고요. 그래서 올해도 고3 오빠야가 그렇게 해가지고 걔 때문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걔네 학교가 문학을 안 나가. 독서만 나가더라고. 왜 니네는 독서만 나가 그랬더니 몰라요? 이거 안 좋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막 한 파트씩 이렇게 둥둥 해가지고 두세 파트를 한꺼번에 나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준비하는 거. 그래서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어디쯤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을게요. 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짜잔. 다음 주부터 몇 시? 6시. 6시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고전 시간 봅시다. 고전 시간. 히터를 틀면 덥고 끄면 춥고 벗으면 모르겠네. 자, 몇 강 해야 되죠? 고전 시간. 얘네가 했던 데 다음이야. 어디까지 했냐고. 2강 할 차례? 49쪽. 5, 6강? 아니야 했어. 51쪽. 52쪽. 아, 나는 안 돼 있네. 몰라. 빠졌어. 아니, 저 그 다른 남자애들 그냥 같이 하다가. 꼬였구나? 네. 자, 그러면 52페이지 봅시다. 52. 넌 그냥 3강 앞에서부터 쭉 따라 들어가. 자, 보시면요. 시조 지금 3편 나와 있습니다. 시조라고 하는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갈래가 시조하고 가사예요. 시조하고 가사예요.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봐두실 필요가 있고, 올해도 수능에서 가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갈래상의 특징을 얘네 둘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필이 없네. 그러게요. 약간 훔쳐와요. 그럴까? 천재인데? 그 좀 있다. 잘 보이나요? 아마도 아니 네가 네 눈으로 잘 보이냐고. 네. 신경 쓰여. 일단 이걸로 하고. 오, 짱. 원래 작은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손목이 아파서. 자, 시조 볼게요. 시조는요 언제부터 나왔다? 고려 중엽부터.
발생을 하고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사용돼요. 현대 시조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쓰이고 있고. 자, 그리고 도대체 누가 그러면 향유했냐? 처음에는 사대부 계층이 먼저 향유를 합니다. 얘네들이 먼저 즐겨요. 그러던 것이 확대되죠. 평민과 뭐 중인층, 기녀 쭉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작가층이 확대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국민문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특징은요.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로 가는 3, 4조, 4, 4조 그리고 4음보의 율격 을 취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평시조예요. 평시조. 평범한 시조. 얘는 어떻게 된다?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취한다. 삼장 6구가 어떻게 돼요? 3장 6구가 어떻게 될까요? 3장은 초장, 중장, 종장 얘기하고요. 6구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냥 이건 내가 그냥 지금 다쓰기가 모여서 그냥 어절별로 끊을게요. 아시겠죠? 음보별로 끊을게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외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외만 높다 하더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초장, 중장, 종장이니까 3장이에요. 3단 구성. 그리고 요거를요. 앞에 있는 두 개 음보 단위씩 이렇게 해서 끊어주시면 두 음보 단위씩 끊으면 이게 한 개의 구가 됩니다. 되나요? 네. 선행구, 후행구.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구. 45자. 글자 수가 45글자에서 한두 개 더 적거나 한두 개 더 많거나 요 정도는 좀 유동성 있게 나와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요 얘는 무조건 지켜진다. 뭐 거의 한 90% 이상 지켜지는데 초장, 첫머리, 종장 첫 음보는요. 첫머리는 3음절이다. 됐나요? 미안. 아까 여기 설명하면서 초장, 중장, 종장 하면서 나도 모르게 회를 떠올렸거든. 그때 여기서 초장이라고 혼자서 얘기하고 있나? 종장이라고 써놓고. 창피해. 자, 종류는요. 첫 번째로 평시조, 단시조가 있습니다. 평범한 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지켜주는 거. 단시조, 한 숫자리란 얘기야. 요렇게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게 한 수라고 얘기합니다. 한 수. 되나요? 이게 단위가 한 수. 요렇게 두 개 있으면 두 수. 세 개 있으면 세 수.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얘는 한 수 단위이고 기본 형식이다. 두 번째로 연시조가 있어요. 연시조. 연속되는 시조인데 얘는 단시조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두 수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견회어라든가 만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연시조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설시조가 있죠.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낑기는 게 어시조라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살짝 조금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나온 애라서 얘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엇박자 같은 느낌? 조금 더 가는 느낌?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설시조는 한정없이 길어지죠. 되나요? 그래서 어시조는 빼고 얘 평시조하고 사설시조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사설시조는 2개 장 이상이요. 두 구 이상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장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초장, 중장, 종장이 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초장하고 중장만 길어질 수도 있어요. 중장, 종장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중장은 무조건 들어가요. 중장은 무조건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2구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음보짜리가 2개 이상 연달아 붙는다는 얘기예요. 되니? 그러니까 길이가 많이 길어지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놈의 시조를 왜 배울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 고유의 정형시가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보여줄 수 있고 국민문화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이존호라고 하는 사람과 성흔 그리고 작자미상의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가시부터 볼게요. 구름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이존호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고려시대 말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고려 말이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특히나 무슨 왕 때? 공민왕 때. 됐나요? 왜냐면 공민왕 때 누가 이제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신돈이라고 하는 애가 공민왕을 백으로 삼아서 얘가 정치계에 등단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공민왕이 아내가 죽고 나서 약간 공백 상태를 갖게 돼요. 정치적인. 그때 이제 신돈이 지가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해버리죠.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권문세족들하고 막 싸워요. 되나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혼란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애는요, 여기서 세모 치시고요. 아? 간신신돈. 자, 그래서 구름이 무심탄 말이, 무심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욕심 없다고. 욕심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아마도 거짓말 같구나. 중천에 떠 있어. 중천이라고 하는 건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냐면 조정 또는 권력의 핵심을 얘기하고요.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여기 줄거고요. 횡포를 부린다는 얘기죠.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날빛, 햇빛이에요. 햇빛. 되나요? 네. 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징한다고요? 네, 임금 또는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햇빛이 비추면 뭐가 잘 자라? 식물들이 잘 자라잖아. 그래서 햇빛은 뭐 나타낸다? 임금의 광명이나 총명 같은 걸 나타내요.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느냐. 그래서 왜 임금의 총명을 가리느냐.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죠.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간신의 횡포를 풍자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징은요. 대상을 우의적으로 풍자했다. 돌려 깠다고. 됐나요? 네. 구름에다 빗대서 신돈을 비판했다. 자, 나시 볼게요. 나시. 자, 말없은 청산이요. 청산이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청산이요.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여기 기점으로 해서 대구법 사용됐어요. 그리고 태 없는, 형태가 없는 유수이로다. 유수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말없은 청산이요라고 하는 데서 말없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묵한이라는 뜻이에요. 과묵한. 그러니까 시비하는 말을 하지 않는 청산이요. 태 없는, 태라고 하는 게 형태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다? 가식 없는. 가식적인 표정이나 행동이 없는 유수로다. 라는 얘기예요.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청산과 유수는요, 뭐 나타낸다? 의연한 자연을 나타내고요. 자, 값없은 청풍이요. 청풍이요.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값없은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물들인데 얘네들은요. 돈 낼 필요도 없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 없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자,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병이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병, 지병. 여러분들은 지병이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나이가 몇 갠데, 그죠? 선생님은요. 아이, 난 살 만큼 살았잖아. 지병 있어도 돼. 제가 약간 이렇게요. 통풍도 좀 있고, 신부장증도 있고.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 며칠 전에 통풍 한번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발을 못 딛는 거야. 진짜 발을 요만큼씩밖에 못 딛어. 쭉 하면서 이렇게 걸어야 돼. 거의 다리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갑자기 어디 가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부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통풍약을 먹어봤지. 먹었더니 가라앉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통풍 왔구나. 병원 가서 바로 주사 맞고. 이 나이에 46에 수치스럽게 젊은 간호사 앞에서 궁뎅이를 깠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어. 어쨌든 뭐 어떻게 아픈데. 자, 그리고요. 이 중에 병 없는, 병이라고 하는 게 지병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뭘 나타낸다? 이게 세속적 욕망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분별 없이는 여기서 걱정 없이라는 뜻이에요. 걱정 없이. 늙으리라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달관적 자세가 들어가죠. 자연 속에서 욕심도 없이 남을 속이지도 않고 시비하지도 않고 됐어요. 네.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살다 가겠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주제는요. 거슬리는 거. 자연을
즐거움. 요게 주제고요. 자, 특징은요. 대구법하고 반복법. 요게 사용됐죠. 자, 세 번째로 다시 볼게요. 대천바다 한가운데 중침, 세침 빠지거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바늘이 빠졌다고, 바늘이. 그래서 중간 정도의 바늘과 그냥 작은 바늘이 빠졌다, 얇은 바늘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침 보신 적 있어요? 대침? 이거 저는 군대에서 한번 봤는데 바늘 길이가 이만해요. 이건 진짜 두께도 두껍거든요. 이거는 두꺼운 옷을 이렇게 뚫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군대에서 저도 한 번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중침은 그냥 일반적인 침, 새침은 좀 작은 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천바다 한가운데 중침, 새침 빠지거다. 연암은 사공놈이 연암은요 열이 넘는 10명이 넘는 사공놈이 끝 무딘 상아떼를, 상아떼라고 하는 게 배 젓는 장대예요. 상아떼를 끝끝이 둘러매요. 끝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끝이 보이게, 즉 하늘로라는 뜻이에요. 끝이 보이게 하늘로 둘러매요. 일시에 소리치고 귀 꿰어내단 말이, 귀 꿰어내다 그러니까 그 바늘귀 있죠, 바늘귀. 바늘귀가 뭔지 아시죠? 그 실 집어넣는데, 되나요? 고기를 이렇게 굵은 몽둥이 가지고 그 끝으로 건져냈대요. 요만한 바늘을. 됐어요? 됐니? 자, 그래서 꿰어내단 말이 이셔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연암은 사공놈이 끝 무딘 상아떼를 끝끝이 둘러매어 일시에 소리치고 귀 꿰어내단 말이 이셔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거짓말. 됐나요? 네. 이셔이다. 이마. 온놈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 번 치시고요. 온놈은 모든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자, 온놈이 온 말을 하여도, 온 말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 번 치시고요. 이게 온갖 말인데 모함하는 말이에요. 자,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쇼셔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온 놈이 온 말 하여도 이미 짐작하쇼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다른 작품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고요. 됐나요? 주제는 자신에 대한 모함을 믿지 말라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특징은요. 첫 번째로 불가능한 상황 제시, 그리고 상투적 표현, 자, 두 번째로는 해학적이고 과장적인 표현. 선생님 어디서 이런 게 나와요? 중장에서 바늘을 몽둥이로 건져낸다고 하는 거. 됐나요? 세 번째로는 세태를 풍자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모함하는 말을 하는 세태를 풍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문제 풀어볼까요? 그냥 같이 풀어볼까요? 그래요. 자, 1번 보시게 되면요. 1번 문제. 가원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애죠. 되나요? 그래서 공통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은 했지.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의 긍정적 모습을 부각했다 그러는데 색채 대비가 있나요? 색채 대비? 딱히 색채 대비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오, 선생님. 가시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가시에서 구름은요, 시커멓잖아요. 근데 해는요, 밝고 하얗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색채 대비했잖아요. 그럼 그 뒤에를 봐봐. 대상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했어? 아니죠. 됐나요? 나머지 작품에서는 색채 대비조차도 없어요. 자, 그리고 2번 선지 보시게 되면요. 자연물의 일반적인 특징을 부각하여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연물의 특징, 가시에서 나왔죠? 구름, 해, 그죠? 나시에서는요. 청산은 이렇고, 유수는 이렇고, 청풍은 이렇고, 명월도 이렇고. 됐나요? 맞잖아? 자, 그리고 다시에서요. 가나구나. 미안. 다시까지 볼 뻔했네. 그러면 2번이 답이네. 네. 그죠? 자, 그럼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다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선택지. 대천마다 한가운데를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 발생의 근원지로 간주했어요. 대천마다 한가운데 놈이 문제를 일으켰어? 아니죠. 됐어요? 자, 그래서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바다에 빠진 중침 새침을 손쉽게 건져내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강구한 것도 없어요. 그죠? 이것도 제끼고. 3번 선택지. 연함은 사공들이 동시에 협력해야 목표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합니다. 껄껄껄. 이런 소리 한 거야? 아니죠. 4번 선택지. 끝무딘 상하대를 사용함으로써 나음과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꺼져! 자, 5번 선택지. 임에 대해서는 화자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하소연할 대상으로 여긴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3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3번 치시고요. 보기 부분 보시게 되면요. 말을 소재로 다룬 시조에서 세속의 언어, 여기 주어졌죠. 세속의 언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연의 침묵을 믿어 여기까지 주어보고요. 으로 삼는 것에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삶의 공간인 세속과 그 언어가, 여기 주어졌죠. 세속과 그 언어가 지니는 허위성에 대한 반감이 여기까지 주어보고요. 이 담겨있다.
이러한 경우 자연은 현실의 반대항에 자리하며 자연은 현실의 반대항 여기 줄거고요. 자, 자연의 침묵이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은 말로써 여기 줄글자 말로써 시비를 따지는 일로부터 초월하고 싶은 인간적 욕망 여기까지 줄거고요. 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때 자연은 자연 동그라미 치시고요. 단순히 경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물 경물이 아니라 인간과 분리되지 않은 채 인간이 여기 줄글자 인간이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자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적 표상으로서의 여기 줄글자 도덕적 표상으로서의 자연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이라고 할 수 있다. 자 1번 은행지 가의 구름이 무심탄 사람들의 말에서 화자는 세속의 언어가 지니는 허위성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절하죠? 그죠? 구름이 무심하다, 욕심 없다는 사람들의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아마도 거짓이구나 라는 얘기를 했잖아. 됐나요? 1번 제끼고요. 2번은 했지. 나의 청산은 침묵의 미덕을 지닌 것으로 맞죠? 말없은 청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려져 화자가 추구하는 도덕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맞고요. 자 3번은 했지. 나의 유수는 화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이중에 포함되어 현실의 반대항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유수는요 어때요? 화자와 분리됐어요? 아니죠. 이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같이 있는다는 얘기잖아. 됐나요? 분리됐다라고 분리되지 않은 채 맞죠? 그리고 현실의 반대항에 그러니까 현실은 지저분해. 근데 자연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 자연 가서 살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되나요? 그러니까 현실의 반대항이 맞습니다. 자 4번은 했지. 다의 귀깨어 내단 말에는 세속의 언어에서 초월하고 싶은 화자의 인간적 욕망. 그럼 세속의 언어에서 초월하는 게 어떤 건데? 수화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뭘 끄덕거려? 네.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고전 시간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현대시로 가보자. 현대시가 더 싫다고? 좋은 게 뭐야 좋은 게? 그래? 특이한데? 조선시대에서 살들을 왜 조선에 한정시키시죠? 몇 쪽이요? 85쪽. 아 노정기 안 했었어? 네. 그래요. 하면 되지 뭐. 아 그러니까 이거였구나. 여기 2강을 해놓고 현대시 2강으로 왔어야 되는데 내가 앞에서부터 해보니까 고전시를 3강까지 해버렸구나. 이런 씨. 뭐, 됐어 언젠가 다 할 건데 뭐. 자 보시면요. 여기 이육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형도라고 하는 작가 나와 있죠. 작가 경향을 현대시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지 그 사람의 모르는 시가 나와도 대략적으로 내가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시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작가를 보세요. 됐어요. 시를 들이대 읽지 말고 작가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제목을 읽으세요. 그럼 제목을 보면서 약간 유추할 수 있어요. 됐어요? 뭐 이별의 노래. 그럼 당연히 이별을 얘기하겠죠. 됐나요? 이별가 당연히 이별 얘기할 거예요. 됐나요? 뭐 그리고 뭐 막말로 그래. 상충곡 하면 상 감상한다. 뭐를? 봄을 감상한 노래. 그럼 봄 얘기하겠죠 계속. 됐나요? 이러면서 이제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요. 그걸 좀 더 확신을 얻고 싶으면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보기를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3번 문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애들 거기 보기를 보시면 가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나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니면 시대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내용을 분석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되나요? 거의 대체로 거기까지만 해도 분석하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을 안 해버릇하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서 디립다 읽고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경향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독서가 겁나 어려웠다고 그랬잖아. 독서가 쉬워요. 그래도 지금 기본기 소양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역시 독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4년 전이나 5년 전에 봤던 모의고사, 수능 거기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읽고 나서 풀고 나서요. 작년 거를 풀어보면요. 아니면 올해 거를 풀어보면 굉장히 쉽구나라는 걸 느껴요. 독서가 상대적으로. 됐나요? 됐니?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를 빡세게 낸다? 문학을 빡세게 내요. 근데 문학을 어떤 식으로 내냐면 그 자리에서 내가 읽고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요. 여기서 무슨 기법이 사용됐어. 이런 것들 일일이 내가 눈으로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소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다? 이 작품에서 이 시어가 상징하는 바는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시험장에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되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루틴을 만약에 내년에도 올해랑 똑같이 간다라고 하면요. 시험 문제 스타일이 루틴을 잘 고민해서 짜셔야 돼요. 대체로 루틴을 짤 때 모의고사 풀 때 어떻게 한다? 모의고사 풀 때 뭐 먼저 푼다? 선택 과목 먼저 풀어요. 화작이나 언매 때는 선택 먼저 하고요. 그 다음으로 뭘 푼다? 예전에는 문학을 풀었는데요. 문학이 어렵다 보니까 얘가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뭘 풀어줘야 되겠어? 독서를 푸셔야 돼요. 읽기 싫어도 읽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뜨악 하면서 넘기려고 하는 애들 반사적으로 뭐다? 과학기술직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와우 하면서 그냥 넘기고 시작해요. 너무 싫어 극혐 막 이러면서 무슨 기법 공법 뭐 이런 거 나오면 하면서 그냥 넘겨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읽을 때는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데 문제 풀 때는 되게 쉽게 풀리는 애들이 많아요. 되나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읽고 푸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재수반 있을 때 친구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 등급이 조금 낮은 친구들 제가 반 담임이었거든요. 그 친구들 질문이 항상 그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점수가 나올까요? 읽어. 와, 난 읽는데. 아니, 글을 읽지 말고 내용을 읽으라고. 그건 무슨 말이죠?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먹지 말고 단백질을 흡수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개소리야 이 새끼는 또 어디서 그딴 비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막 뭐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그냥 글자가 뭐가 나왔는지를 판단하지 말고 이게 상징하는 바, 이게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거를 내가 읽어내는 걸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능에서 나오는 문학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전반적인 흐름과 주제만 대강 파악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려워요. 마치 약간 내신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내신은 어떻게 해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해주고 학원에서 수업 다시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내용 웬만큼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내가 그냥 푸는 거다 보니까 내가 따로 분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의 수능은 그걸 요구를 해요. 됐나요? 그래서 조금 빡세게 가야 돼요. 특히나 현대시는 2편 나오거든요. 현대시 2편 하고 뭐 같이 묶여 나온다? 수필 나와요. 고전 수필 어려워요 얘. 되나요? 수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분명히 한 문제 여러분들 발목 꺼는 애가 나올 겁니다. 되나요? 여기 붙잡혀가지고 한 8분 걸리고 막 이런 애 있어요. 그러면 지문 하나 통째로 날려요. 뒤쪽에 있는 거. 요 두 작품
요 중에 하나는 뭐다? 하나는 연계예요. 연계교집 거 그대로 나와요. 그럼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를 달달달달 정 안 되면 달달달 외우시고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는 분석할 필요가 없죠. 나머지 하나 얘만 분석 잘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근데 이것도 연습이 안 된 사람은 하기가 껄끄럽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럼 결국은 찍는데 우리가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로또지. 맞잖아.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만 맞추면 되네? 막 이러면서 찍는 거랑 똑같잖아. 다만 여러분들은 45문제를 다 찍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정답을 많이 맞춰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찍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로 입시를 치를 때 좀 많이 불안정한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찍지 말고 푸는 쪽으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지 나중 돼서 안 쪼들려요. 막판 되면 다들 그 얘기해요. 선생님, 여학생들이래요. 남학생들은 안 그래요. 남학생들은 아 씨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 얘기만 해요. 뭐 임마? 아 죽이 됐건 밥이 됐건 아 힘들어 죽겠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그래 네 인생도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가거든. 그렇게 살아 그냥 계속. 여학생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시간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얘기하거든요. 한 달을 다 만약에 돌려줄까요? 하면서 돌리면 다시 놀고 있어요. 아 놀다가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면 요 타임이랑 똑같아지죠. 그럼 한 달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놀아요. 똑같아요. 왜? 내가 가르쳤던 고3이 제 수반에 와서 내 수업을 듣는데 하는 짓이 똑같아요. 고3 때랑.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는 아니 고3 때 그렇게 해서 망해놓고는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얘기하면 애가 아니에요. 저 공부해요. 그렇지. 자, 근데 네 비교 기준이 언제일까? 고3? 그래, 너 고3 때 하루에 수업 들은 거, 인강 들은 거 이거 다 빼고 너 혼자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이야? 2시간? 아, 그럼 너는 지금 몇 시간 하고 있어? 3시간? 별 차이가 있니? 내가 봤을 땐 큰 차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네 졸리다. 아까부터 계속 졸리다. 은지는 안 졸리지? 많이 졸린 것 같아. 힘내시고. 히터를 킬 수가 없어. 키면 졸고 끄면 춥고.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 이 펜을 불어가면서 수업은 안 하잖아. 전에 있던 학원에서 이 히터가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히터가 맛이 가가지고 안 돼. 근데 강의실이 거기밖에 없다고 그 수업을 해야 돼. 근데 고3 애들인데 앉아가지고 애들이 쓰는데 그 젤러펜 있잖아. 얼은 거야. 안 나와. 그러니까 완전히 꽝꽝 온 게 아니고 이렇게 굳어가지고 좀 덜 나오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필기하면서 하면서 계속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내가 언제 보고 안 봤냐면 나 초등학교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나 초1 때 그때 아니 서울 안에 있었다고. 신당동이야 그것도. 근데 이 절약 정신이 너무 투철하셔서 전기를 안 켜세요. 저녁이 되면 호롱불을 갖다 놓으시고 그 밑에서 이제 뭘 쓰시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잉크 이렇게 찍어가지고 쓰는 그 펜 가지고 만년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잉크가 언다고. 그럼 그거를 콕콕 찍었다가 이제 얼어서 안 나올 것 같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그것도 안 되면 호롱불에 한번 달궜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막 이랬거든. 그 이후로 처음이었어. 그러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펜이 안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서 하면서
막 애들 막 핫팩 막 2개씩 3개씩 막 낑기고 막 앉아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면서 막 수업하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원장실 가가지고 수업 안 할래요. 뭐? 수업 안 한다고. 왜? 아 애들 그럼 환불해줘야 되잖아. 환불해주세요. 지금 저게 지금 히터가 안 돼가지고 애들이 이러면 2000년대예요. 지금이 무슨 쌍팔년대예요. 미쳤나봐. 그러면서 내가 막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원장이 야 그런 거 갖고 뭔 얘기 나왔어? 아, 마음대로 하세요. 나 수업 안 할 거니까. 확 나와버렸거든. 열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담배 막 피고 수업 째고 그다음에 야 다음번에 보강할 테니까 집에 가. 그러면 다 보냈어. 그랬더니 이제 가가지고 애들이 찌른 거지 엄마한테. 뭐 이렇게 일찍 왔어? 아니 학원에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팬이 안 나와. 울어가지고 선생님이 이 상태는 못하겠다고 집에 가라고 그랬다고. 다음번에 보강해 준대. 엄마들이 빗발 쳤어요. 항의 전화가. 아니 그 학원은 히터 수리비가 없어요? 우리 애가 내는 수강료에 그것도 없냐고요. 난방 트는 게 그렇게 돈이 아까우신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쏜 거지. 결국은 그날 저녁에 그 수리공 와가지고 다 고쳤어. 막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고치더라고. 추가 수당 주고 다 고치고 그 다음날 딱 틀었는데 나오더라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원장이 됐지? 고쳤지? 뭐 할 말 있어? 내가 피식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꿍시렁거렸지. 아니 뭐 당연한 걸 해놓고는 뭐 되게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얘기하셔. 그러면서 슥 지나갔지. 그랬더니 또 삐져가지고 또 그러든지 말든지. 추우면 그 어떻게 공부하니? 더워도 공부 안 되지만 추워도 공부 안 돼요. 됐나요? 넌 졸리면 공부 안 돼. 졸지 마. 너 밤에 뭐 했어? 너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저요? 저 11시 반. 개꿀잠 잤네? 몇 시에 잤니? 오늘 어제 좀 늦게 잤어요. 몇 시? 4시 반. 예? 7시간 잤잖아. 장난해? 와 진짜 어이없어. 내가 누차 얘기하는데 늦게 자는 건 상관없다고. 공부를 더 하겠다고 늦게 자는 건 상관없는데 늦게 잤으면 일찍 일어나요. 그래야지 공부를 더 한 거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그냥 자는 시간에 슬라이드 하고 그게 무슨 시간을 아낀 거야. 아니죠. 자 그래서 264 보시면요. 이게 이 양반의 수강번호래요. 수강번호 264번. 그래서 264라는 필명을 갖게 되고 원래 본명은 따로 있어요. 근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264 무슨 시? 저항시. 저항시를 쓴 저항시인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노정기는요 예외 작품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외작 2개를 꼽자면 노정기하고 황혼. 노정기는 그래서 내가 살아온 그동안의 삶에 대한 후회, 회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황혼 같은 경우는 이 264씨가 노정기나 황혼을 쓴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황혼이 좀 더 뒤쪽이에요. 됐나요? 노정기가 좀 더 앞쪽이에요. 근데 왜 이런 작품을 썼냐면 왜 삶을 후회하는 내용을 담았냐면 264씨가 그 무장 항쟁을 하려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도 우리 독립군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무장 항쟁을 하자. 그래서 무기를 들여와서 소총을 가지고 무장을 한 다음에 그걸로 독립군이 밀고 들어올 때 우리도 같이 안에서 치면 내외에서 공조를 하면 일본 애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장 항쟁하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한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돈을 얻어요. 돈을 이제 투자라고 한 거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돈을 좀 기부하십시오. 그래서 돈을 얻고 다녀요.
아주 기부를 받아가지고 소총 500정을 삽니다. 소총 500정. 그거 다 밀수품이에요. 그럼 못 잡아도 이게 그냥 총이요. 그 K2 소총 있죠. 군인들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탕탕탕 쏘는 거. 그게 얼마일까요? 한 자루에? 500만 원. 1000만 원? 미쳤니? 우리나라 그렇게 부유한 나라였어? 60만 대군을 우리가 그걸 준다고? 네. 총 한 자루예요. 28만 원, 29만 원 요 정도밖에 안 해요. 단가가. 됐나요?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밀수품이잖아. 걸리면 안 되잖아. 몰래 들여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주고 들어온 거지. 한 정당 못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막 이렇게. 그럼 100만 원씩 잡으면 500정이잖아. 그럼 얼마예요? 5천이에요? 네. 5억 아닌가요? 5억. 5억이죠? 5억의 돈을 들여서 가져왔는데 이거를요. 일본 놈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첩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안 거야. 그래서는 얘네가 이제 어디다가 실어왔냐면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해요. 안 해. 그냥 한강 상류 쪽에서 목재를 채벌을 하면요. 그 목재를 한강 그 유역에다 그냥 띄워요. 강에다 띄워요. 그럼 소양강 이런 걸 따라서 애들이 쭉 오다가 한강까지 들어오거든요. 되나요? 그렇게 해서 목재 이동을 시켰었는데 목재를. 근데 그렇게 하면 운송료가 안 들잖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 나무를 다 판 거야. 가운데를. 껍질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도려내고 파가지고 그 안을 비운 거예요. 그다음 그 안에다 500정을 채운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통나무를 띄웠는데 일본 놈들이 그 첩보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통나무를 싹 다 압수를 해요. 그리고 그 소총도 싹 압수를 합니다. 한 방에 5억이 날라갔죠. 이거 기부 받을 때 뭐라고 그랬겠어? 독립을 위해서 당신 돈 1000만 원도 못 내겠다고? 당신이 그리고도 우리 민족이야? 아니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딨어?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딨긴? 나 못 믿어? 나 육사야 육사! 육사! 그러면서 큰소리 빵빵 친 거지. 근데 싹 다 털렸잖아. 형 육사라며 믿으라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이었던 거지. 사람들 볼 면목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 양반도 끌려 들어가서 고초를 겪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는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이게 무산이 됐잖아. 그로 인한 좌절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는 한 1, 2년 정도 이 사람이 칩거를 해요. 집에서. 아무런 대외 활동을 안 합니다. 그때 지었던 작품이 한 17편, 18편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정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살았던 게 아니야. 시대의 흐름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투쟁하는 길을 걸어온 거지. 나라고 이런 길이 좋았던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을 약간 후회하는 듯한 그런 말투고요. 근데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시 이제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시작해요. 극복하고 나서는 뭐한다? 이제 다시 나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죠. 그 각오, 다짐을 집어넣은 작품이 화문이에요.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 되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항시하고는 색깔이 다른 작품이고요. 얘네 둘이 가장 유명해요. 되나요? 왜냐하면 모의고사하고 수능 연계교재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노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기억하는 바로만 수능 연계가 되고 나서 4번 정도 나왔어요. 4번. 4번에서 5번 정도. 많이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도 졸려? 아니 머리가 살짝. 왜 아파? 네. 왜 아파? 모르겠어요. 이라이. 윽박지를 못 본다. 에이, 자 어쨌든 간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황혼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왜?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작가 중에 하나죠. 김소월, 이육사, 그리고 또 한 명 누구? 윤동주. 얘네 쓰리펀치예요. 쓰리펀치.
여기에 이제 광복 이후의 작가로 잡으면 김수영. 됐나요? 얘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어요. 됐나요? 그 외에는 뭐 골고루 나왔어요. 조지훈, 박목월, 뭐 박두진,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나왔어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시 기형도 시죠. 이 사람도 자기 본명 아니에요. 필명이에요, 필명. 근데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어때요? 정상적인 느낌인가요? 아니죠. 약간 기형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사람의 시에서는요. 그로테스크함.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아니요. 기계. 네, 기괴한이라는 뜻이에요. 기괴하다, 기괴. 그럼 이런 기괴하고 요상한 느낌을 주는 이런 시를 써서 뭐 하고자 했냐면요, 현대인의 우울감.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이라든가 현대인의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기영도 씨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면 1970년, 80년대입니다. 되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신문 기자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학생 때 등단했어요. 이미 대학생 때 시를 써가지고 그 신춘문예인가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이하다, 이게 시 느낌 묘하네 그러면서 이제 입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등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영도 씨 시에서 이런 우울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이 사람이 어렸을 때요, 집이 원래 사업을 했었어. 잘 나간 집이었어. 근데 사업을 해서 잘 나가고 형제도 많았어요. 한 5명인가 뭐 이렇게 됐을 거야. 기영도까지 포함해서. 근데 아빠 사업이 망해버린 거지. 망하면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야. 아빠가 누구랑 누구 데리고 가고 엄마가 기영도랑 기영도의 누나를 데리고 가고 이런 식이었던 거야. 근데 갔는데 기영도가 가장 따르던 누나예요. 셋째 누나인가. 그런데 이 누나가 하필이면 가난하잖아. 지금 엄마가 진짜 시장 나가서 막 푸성기 팔고 이래가지고 막 겨우겨우 근근히 끼니를 때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병 걸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돈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침 감기로 시작해요. 감기로 시작했다가 그 감기가 발전을 해서 기관지염이 되고요. 기관지염이 다시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요. 폐렴이 되고 나서 폐결핵이 됩니다. 그러고는 피토하고 죽죠. 됐나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카페인 먹지 말라고. 됐어? 그리고 너무 뜨거운 거 드시지 마세요. 너무 뜨거운 것도 안 좋아요. 미지근한 게 제일 좋아요. 됐나요? 에이. 아이고 죽는다. 좀 있으면 피를 토하겠네. 혹시 저 스웨터 색깔이 원래 하얀색 아니었을까? 콜록콜록 뭐야? 피하고 하면서 이렇게. 네, 무시무시한데? 근데 기영도의 누나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기침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심해진 거죠. 그래서는 악화되다가 결국은 그게 폐결핵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의사를 부르지도 못했고 약을 쓰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기영도가 보는 앞에서, 기영도가 초등학생 때예요. 초2 막 이렇게 됐을 때, 초2인가 초3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기영도 앞에서 가장 사랑했던 누나가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봐요. 그러고 나서 애가 원래는 되게 쾌활하고 밝은 애였는데 그때부터 뭐 한다? 애가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어두워지고.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향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상태에서 얘가 자라면서 뭘 경험했냐면 1970년대를 경험했잖아요. 도시와 산업화로 인한 도시인들의 소외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공장 직원들의 노동력 착취라든가 이런 것들,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글들을 쓰기 시작한 거야. 됐나요? 됐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노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벗어나서 이제 현대인의 우울한 내면 정도의 좀 포인트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기자가 돼가지고 34살 때까지인가? 사회부 기자를 해요. 사회부 기자. 그러니까 요새 제일 바쁜 게 사회부 기자들이죠. 네, 탄핵 안에 뭐에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죠. 됐나요? 4시에 운명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3시간.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한 저의 정치적 견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알아? 비상계엄 갑자기 또 2차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유튜브 보니까 그 강사 새끼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입을 놀리더라고. 그 새끼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나 또 끌려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똑바로 얘기 안 해? 탁 때리면 죄송합니다 이럴지도 모르지. 무서운 나라야 무서운 나라. 이게 무슨 쌍팔년대도 안 하던 말. 자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자 그럼 가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보시게 되면요. 자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깨어진 뱃조각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모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화자의 처지를요 간접 제시한 거고요. 목숨은 깨어진 뱃조각이다. 이거 무슨 법? 그렇죠. A는 B다. 은유법. 되나요? 네. 그러면서 얘가 뭐 하냐면요. 자신의 처지가 깨진 뱃조각이라고 했잖아. 쓸모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요.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무가치하다. 의미가 없다. 됐나요? 자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한 구죽죽한 어촌보다 한 구죽죽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황폐한이라는 뜻이죠. 황폐. 한 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매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다 무의미한 삶의 모습이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먼지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 되나요? 결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 밤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어둠의 이미지죠.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고. 자,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점크와 같아. 점크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 점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그만한 배예요. 조그만한 배. 되나요? 그래서 무슨 배냐면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연인끼리 이렇게 타고 이렇게 노젓는 배 있잖아요. 생 노가다 하는 배. 남학생들한테 제가 절대 타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면 제발 타지 마. 그 생 노가다야. 애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손바닥 다 까지고요. 팔에 알배기고요. 다음날 움직이지도 못해. 그리고 오리배는 타면 못 걸어 다녀 애가. 막 다리 후덜덜덜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그거 보면서 뭐야 남자가 뭐 이렇게 병약해 나약해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니네가 밟아봐 힘들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짱크라고 하는 건 그래서요 조그만한 배이기 때문에 이게 급류 같은 걸 타게 되면요 이걸 떠내려가요. 이걸 거슬러 오르질 못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 짱크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 무기력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요.
소금의 절구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소금이라고 하는 거 세모, 조수라고 하는 거 세모. 그래서 이게 시련,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소금물에 너무 오래 잠겨 있으면 나무가 썩거든, 부패하거든. 됐나요? 조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물이죠. 여기에 부풀어 오른 거죠, 나무가. 이러면 썩어요. 자, 계속 보시면요. 항상 흐릿한 밤, 흐릿한 밤 요거 세모 치시고요. 역시 부정적 현실이고요. 자, 암초를 벗어나면 암초 요거 세모 치시고요. 태풍과 싸워가고 태풍도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암초에 부딪히면 배는 가라앉죠. 태풍 불면 배 뒤집히죠. 됐나요? 그래서 이 암초와 태풍도 역시 뭐다? 시련과 고통 같은 걸 나타내고요.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산호도라고 하는 곳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산호가 옛날에는 뭐였다? 이게 금은보화 중에 하나였어요. 보석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널린 게 산호고. 나 사실 저기 어디야 사이판 갔을 때 그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바닷가 갔었거든. 근데 이렇게 이쁜 이렇게 산호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들고 이거 집에 갈까?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 혹시 주머니에 산호나 이런 거 있으신 분 빨리 빼서 버리세요. 뜨끔 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나랑 눈이 딱 맞췄는데 씨 웃더라고. 너구나 이 새끼.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 겁나 빠르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런 그 물건을 가지고 해외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좀 불법적인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걸리든 아니면 거기 세관에서 걸리든 걸리면 조금 안 좋은 소리 많이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됐나요? 잽싸게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야호! 그러면서 아빠 내 산호는 그러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옛날엔 산호가 보물이었고요, 보석이었고요. 그러니까 산호도는요 뭐예요? 보물섬이에요, 보물섬. 되나요? 그러니까 산호도는 이상향이에요. 왜냐면 옛날엔 깊은 바다에서나 건져올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남십자성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남십자성 뭐겠어요? 반짝반짝 뭐야? 별이잖아, 별. 됐어요? 별은 뭐예요?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보면 길을 찾을 수가 있죠. 표지가 되죠. 그러니까 별 하면 빛의 이미지 때문에도 있지만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희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들이다 그냥 별! 희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됐나요? 자, 그것은 남십자성이 비춰주도 않았다. 자, 그럼 여기 두 줄 묶어볼게요. 전설의 일곱은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도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그러면요, 나는 살아오면서 이상향에 가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상향 구경도 못 해봤다고 그랬죠. 그리고 희망이 나를 비춰주었다? 아니다. 비춰주도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나한테는 희망도 없고요, 이상도 없고 꿈도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절망적 상황이죠. 절망적 상황이고요. 자,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여기 줄었고요. 그래서 처지 직접 제시. 가 드러나고요. 자, 그리운 지평선을, 지평선이라고 하는 곳 여기 동그라미 치고 이게 이상향이고요. 자, 그리고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울으면 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소망을 위한 노력이야. 자, 시궁치는, 시궁치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시궁치. 거기 나와 있죠. 시궁창 같은 거요, 시궁창. 그래서 이게 부정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리워했던 지평선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뭐가 시궁치가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즉 부정적 현실이 내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죠. 됐나요? 네. 니은 부분 그래서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현실의 부속과 억압이 되겠죠. 자 계속 보시면요.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거미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고요. 직유법 사용된 거고요. 뭐뭐 인양 붙었으니까 역시 화자의 처지 요거 드러나고요. 다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다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삶을 평가한 거죠. 헤엄쳐서 왔다고? 아니 그냥 껍데기에 붙어서는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흘러서 왔다. 그러면 얘는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어떻다? 주체적이에요? 비주체적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난 등 때밀려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야 라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먼 항구의 노정 즉 길 가는 과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라고 돼 있죠. 들여다보며 여기 줄거고요. 종결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뭐 형성하다? 그렇지, 여기죠. 주제는요, 지난 삶에 대한 회고가 되겠습니다. 특징 보시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삶을요. 뭐의? 배의 노정에 빗대죠. 자, 두 번째로는요. 대립점 이미지 시어가 사용되죠. 세 번째는 조국 현실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됐나요? 네, 가시는 이렇게 되고요. 자, 아시까지 하고 쉴게요. 네. 자, 나시 보시게 되면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즉 먼 미래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미래를 상상한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다? 미래, 현재를 회상하게 해주는 현재 회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그때라고 하는 순간 여기 줄거고요. 그때는요 언제를 얘기하냐면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날.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너무나 많은 공장이 여기 줄거고요. 공장에서는요 뭐 해요? 뭔가를 만들면서 막 굴뚝에서 연기 나오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열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열정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었고 저것도 하고 싶었고 막 열정이 차서 넘쳤다는 얘기야. 두 번째로는 공장. 연기 난다고 그랬죠. 김 난다고 그랬죠. 우리 머리에서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머리에 김 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 됐어요? 정신적 고뇌가 많았다고.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간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미래 시점에서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뇌는요. 무의미한 것들이 많다. 쓸데없는 것들이 많다. 되나요? 지금 다 여기 여학생들밖에 없으니까 아마 공감 못할 텐데 남학생들은 이제 슬슬 체감하기 시작해요. 입대. Welcome to the hell. 됐나요? 아씨 그거 갔다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냥 가라면 가는 거지 뭐 어떻게 내가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그러면 한 번 더 가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싫어요. 내 그런 뻘짓은 내 죽었다 깨나도 이제 두 번은 못 하겠어. 무슨 한 달 월급이 2만 원을 겨우 넘었어. 2만 원을 나 말년병장 때 2만 1,000 몇백 원 받았어. 한 달 월급이. 지금은 말년병장 되면 한 150 정도 받나? 많이 받아. 너무 빨리 갔어. 지금까지 버틸 걸. 이병 대상자에서 결입니다. 이 나이까지 버티면 몇 살까지 입대 대상이다? 만 30세. 만 30세 넘어가면 안 가요. 예비군 같은 건 갈 텐데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디가 있는 경우도 많았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가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 나이 때쯤 되면 위험하니까 일단 가서 한 3년 삐대다 오자 그래가지고 나가요. 옛날엔 그렇게 들어오면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거든. 요새는 병역법 바뀌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갔다 왔는데 그렇게 삐대다 왔다 그러면 다시 영장 나오고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처벌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벌금형이나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고의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갔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굉장히 빡세죠. 됐나요? 그냥 갔다 와. 남학생들 화이팅! 네. 없는데. 그러게요. 없네. 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첫사랑의 기억. 그 여자애가 내 고백을 안 받아줘. 그것도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면 별거 없어요. 되나요? 자,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에서 구나 요거 두 줄 쭉쭉. 감탄형 어미가 반복됩니다. 반복되니까 운율 형성될 것이고 정서 강조되겠죠. 됐나요? 써줄게. 나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개처럼이라고 돼 있죠.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개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개 요거 네 번씩은 자신을 비유한 거고요. 근데 이 개는 어떻다고요?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성도 없고요. 방향성도 없죠. 방황감이 드러나죠.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그러니까 이것 찝적 저것 찝적 하고 다녔다는 얘기. 됐나요? 틀림없이. 나 가진 거 탄식밖에 없어. 탄식밖에 없어. 여기 줄거고요. 한마디로 뭔 일을 했는데 성과는 없고요. 후회만 남았다는 거죠.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청춘 여기 줄거고요. 청춘은 뭐냐면 현재의 삶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볼까요?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서요. 페이지 넘어가서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워보았으니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 왜 신기하게죠? 지금 미래 상황을 상상하고 있잖아. 미래 내가 갖고 있을 가치관이나 관점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게 그래서 별거 아닌 게 고민이었던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경하거나 약간 어려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어떠한 사회적인 업적이라든가 뭔가를 이룬 게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대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나는 어때요? 남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나는 업적이 없었어. 해놓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요.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희망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죠. 여기서의 희망은 뭐다? 나의 야망 또는 뭐 꿈, 삶의 목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내 희망의 내용은 내가 희망을 하는 것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질투뿐이었구나.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나는 살면서 뭐 해왔다는 얘기야?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걸 통해서 목표를 추구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한테 지기 싫어서 됐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왔다는 얘기야. 그리하여 나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부분 여기 네모치시고 별표 3개 때려주시고 시상전환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짧은 글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반성을 담은 글이죠.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여기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줄거고요. 이게 뭐냐면 타인의 인정. 이로 인한 삶의 원동력 이런 걸 얘기하고요. 자,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여기 줄거고요. 한마디로 그랬어요. 자기애가 없었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뭐다? 그 사람은 못 버텨요 오래. 됐나요? 자기애가 있어야죠. 너무 충만하면 안 돼요. 너무 충만해서 난 너무 사랑스러워 막 이건 아니에요. 나르시즘. 이건 정신병이고요. 자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기 인정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존감이 형성되고요. 됐어요?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한테 내 자존심을 보일 수 있다는 건 한마디로 나의 존재감을 상대방들한테 각인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됐나요? 근데 자존감이 대체로 높은 사람들,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한다? 남들 앞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뭔가를 다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혹시 좀 그런 게 좀 약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되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 한번 대괄호를 묶어볼까요?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라고 하는 부분 여기 대괄호를 묶어주시고요.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사랑했으나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역설적 표현이에요. 자 주제는요. 자 젊은 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 이게 들어오는 작품이고요. 특징은요. 자, 첫 번째로 감탄형 어미. 사용해서 운율 형성하고 정서 강조. 두 번째로는 미래 시점을 상상하는 거죠. 미래에 내가 현재를 반성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되나요? 네.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합시다.